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중세문화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불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예술, 문화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교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에도 승과가 존재를 했었죠. 그만큼 고려의 문화를 놓고 이제 불교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불교가 크게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는 정책적으로 불교를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고려 불교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째, 고려 불교는 이제 호국 불교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물론 호국 불교라고 하는 건 삼국시대에도 있어 왔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축 목탑을 만든 것도 일종의 호국 불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고려 시대에 와서는 이 호국 불교 사상이 대단히 발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민족이 침략을 했을 때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몽고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제조대장경을 조판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사원이나 탑을 만들므로써 어떤 한 지역의 기운, 땅의 기운이 약할 때, 나라의 기운이 약해졌다, 어떤 도읍의 기운이 약해졌다, 땅의 기운이 약해졌을 때 탑이나 사찰을 세움으로써 그걸 보완해주는 어떤 비보사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호국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보사찰이나 어떤 대장경의 조판. 또한 현세의 구복적인 성격을 나타내는데요. 이것 또한 삼국시대부터 있어왔던 불교의 특징이죠. 원래 불교는 내세적인 신앙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좀 성질이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성질이 급해서라기보다는 이런 거겠죠. 삶이 힘드니까 죽어서 복을 받기보다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복을 달라라고 하는 현세 구복적인 어떤 성격이 좀 강하다. 그리고 고려 불교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상과의 융합이 잘 나타난다는 거죠. 유교와 불교의 융합. 이거는 이제 전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유교는 성종 이후로 정치 이념으로, 불교는 일상적인 생활 윤리 규범으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물론 고려 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유교가 성리학자들이 이제 신지사대부가 불교를 비판하면서부터 서로 대립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공존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토착신앙, 민간신앙과 결합된 불교 행사, 바로 11월과 12월에 행사됐던 바로 팔관해. 또한 불교와 풍수지리가 융합된 것이 바로 비보사찰이죠. 풍수지리는 기본적으로 땅도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기가 존재한다는 어떤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명당이 있는 것이고 곧 길지가 있고 흉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지, 땅의 기운이 안 좋은 곳은 탑과 사찰을 세움으로써 보완하겠다. 이게 이제 비보사찰입니다. 그리고 불교 내에서도 교종과 이제 선종이 서로 나눠져 있죠. 교종은 대체로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유교 경전, 이론을 강조하는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 좀 치우쳐 있고요. 선종은 부처님의 말보다는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정신수양과 참선을 강조하는 그러한 성격이 좀 강한데, 고려 중기 이후에 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나타나죠. 물론 고려 초에도 균열하는 스님이 잠시 교선의 어떤 통합을 시도를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제 문종 때 바로 문종의 아들 의천 있죠. 의천 대사가 시행했던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던 바로 천태종이라든가 또는 몽고 간섭계의 그 조계종, 무신정변 때부터 존재했던 이 조계종, 진울에 의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교선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국가에 의한 불교 장려 정책과 불교에 관한 제도를 보겠습니다. 이미 태조는 훈요 10조에서 후대 왕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불교와 관련된 어떤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이제 주장합니다. 또한 승록사를 설치해서 불교 관련된 사물을 국가의 기관, 바로 승록사라는 관청에서 불교 사물을 이제 관장하도록 하죠. 그 밖에 도선대사가 이미 세운 어떤 사찰이나 사원 이런 것들은 다
뜻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이미 세웠으니까 그것을 훼손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후대 왕들에게 그러한 어떤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광종, 과거제를 시행한 왕이죠. 그 과거제는 이제 승과가 있었고요. 교종선과 성종선, 다르게 말하면 교종시, 선종시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교종의 경우에는 화엄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봤고요. 선종시의 이제 시험 과목은 전등록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합격한 스님들에게는 이제 승계와 법계를 내려주게 되고 또 왕사 또는 국사로 채택됨으로써 왕실의 고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승려들이. 자, 불교의 정비 과정을 보겠습니다. 예, 교종 같은 경우는 광종 때입니다. 광종 때. 교종은 균열하는 스님을 바탕으로 균열을 통해서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하도록 했고요. 선종은 해거라는 스님을 중심으로 법안종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화엄종은 교종의 가장 대표적인 종파로서 왕실의 후원을 많이 받았고요. 나중에 이제 법상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귀족들의 어떤 후원을 많이 받게 되죠. 또한 재관과 의통을 5월에 파견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파견해서 천태학을 이제 공부하도록 했는데요. 특히 의통 같은 경우는 중국에 건너가서 천태학을 공부했고 중국 천태종의 16대 16번째 교조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종의 이러한 불교 정비 노력과 승과의 시행은 모두 왕권 강화와 관련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왕권 관련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 제도들이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균열로 하여금, 광종 균열로 하여금 규법사를 창건해서 화엄종을 본차로 삼고 이것을 통합하고 했지만, 광종이 시해되면서 균열의 교종과 선종의 통합 노력은 실패로 끝납니다. 자, 이제 성종 때, 이때는 잠시 팔관회와 연등회가 중단된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승로가 불교를 비판하는 반대 세력은 아닙니다. 최승로는 다만 이러한 연등회와 팔관회가 너무 대규모로 행사되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에 좀 악영향을 미친다. 국가 재정의 악화를 염려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고요. 현종 때 가서 다시 부활합니다. 또한 문종 때는 그 아들인 의천이 승려가 돼서 흥왕사를 건립하고 또 나중에 국청사를 건립해서 뭐 예를 들면 흥왕사를 통해서 교종을 통합했고 그다음에 국청사를 건립해서는 선종을 통합해서 나중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바로 천태종, 해동 천태종을 성립시키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의천이었죠. 자, 보시면 화엄종은 교종을 대표하는 종파로서 과거에서 승과를 치를 때 교종시는 바로 화엄종이라는 경전으로 화엄경으로 시험을 봅니다. 따라서 이건 왕실의 후원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 때 의상대사 때부터 화엄종은 왕권 강화에 기여해왔던 종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왕실 세력의 후원을 받게 되고요. 또 법상종은 귀족들의 후원을 받게 돼서 교종과 선종이 대립했다면 교종 내에서는 화엄종과 법상종이 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고려 불교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천태종과 조계종인데, 자, 천태종 강조하겠습니다. 자, 의천, 대각국사 의천은 문종의 아들 왕자 출신으로 흥왕사를 건립했고요. 바로 흥왕사가 왕실이 후원했던 화엄종의 본찰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종과 대립했던 법상등을 끌어들여서 결국 의천은 흥왕사에서 화엄종과 법상종을 통합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통합 노력은 각 종파, 교종 내에서 각 종파들의 대립을 지향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이론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했던 바로 통일신라 때 원효 스님의 어떤 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종은 흥왕사를 중심으로, 선종은 국청사를 중심으로 이제 통합이 돼서 결국 해동 천태종이 창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의천대사가, 대각국사 의천대사가 만든 이 천태종의, 해동 천태종의 교리를 잠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교관겸수라는 거예요. 그죠? 원래 이 교라고 하는 것은 교상을 의미하고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의미해요. 이 교상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불교 이론이고요. 관심은 예를 들어서 정신 수양입니다. 참선이죠. 참선. 마음. 따라서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교와 관을 함께 수학해야 되는데 교를 좀 더 중시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또한 지관이라는 걸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지관은 다 비우고 어떤 잡념 이런 걸 비우고요. 어떤 객관적 마음을 집중해서 어떤 지혜로서, 어떤 뚜렷한 지혜로서 사물을 관조하는 그러한 태도를 이제 지관이라고 하는데, 의천은 이러한 지관을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서, 수행법으로 강조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의천하면은 정리하겠습니다. 의천하면은 일단 흥왕사를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다. 예, 교종의 화엄종과 법상종을. 그리고 국청사를 창건해서 선종을 통합했다. 그런 후에 교종과 선종을 통합해서 해동 천태종을 만들었는데, 그 해동 천태종의 가장 대표적 교리는 교관겸수다. 교상과 관심, 이론과 마음을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천대사가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 수행 방법으로는 이 지관을 강조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 천태종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단의 통합에 그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훗날 보조국사 진울의 경우에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면서 교리를 중심으로 통합합니다. 곧 교종과 선종이 서로 다른 교리를 어떤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교종 세력들을 선종에 자연스럽게 포섭을 했다면, 대각국사 의천의 경우에는 자신의 왕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권력과 힘을 바탕으로 강압적인 교단의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훗날 의천이 죽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종 세력은 다시 교종에서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따라서 완벽한 통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교리가 아닌 교단의 통합이다. 이것이 바로 천태종의 한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계종인데요.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그죠? 선종. 정신수양을 강조하는 선종. 통일신라 중대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통일신라 하대에 호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선종 구산이 대단히 번성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고려 전기부터 고려 중기까지는 교종이 이제 강세였고요. 무신집권기 이후에 이제 조계종이 성립되면서 선종이 우리나라의 주된 불교 종파가 됩니다. 현재까지요. 진울이라는 승려가 창시를 했고요. 이 결사운동은 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조계종의 교리는 모두 중요한데요. 일단 정해쌍수,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선정이라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이라는 건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어떤 무념의 상태에 빠진 상태,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잡념을 버린 상태를 정이라고 하고요. 그런 후에 이 지혜, 교리적 교리, 이론, 교리 공부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정의 쌍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의천의 경우에는 교가 먼저고 관이 두 번째였죠. 그런데 진울 같은 경우는 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혜, 바로 교리를 닦는 것이죠. 그래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돈오점수라는 것이 이제 아주 유명한 조계종의 대표적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돈오라고 하는 것은 문득 어느 날 깨닫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이 점수에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깨닫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 한 번에 딱 오는 거죠. 이게 돈오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딱 깨달았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묵은 때들을 벗겨내야 됩니다. 어떤 때 묻은 거울을 닦듯이 마음속의 때를 닦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깨달음 이후에도 점증적인 수행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깨달음 이후에도 점진적인 수행, 바로 교리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돈오 점수와 정의 쌍수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무엇을 깨닫는 거냐? 돈오,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처와 같은 불심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돈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즉시 불즉 시심, 곧 인간의 마음이 부처라는 것, 또 부처가 곧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돈오다. 깨달은 후에도 점진적인 수행을 지속해라. 이게 바로 조계종의 대표적 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조계종은 어떤 것이 이제 좀 다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천의 경우에는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었죠. 하지만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라는 것이 이 진울 조계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진울의 제자인 2대 교주가 해심입니다. 특히 해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려의 성리학이 수용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전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조계종은 무신 정권의 후원을 받게 되는데요. 왕실과 귀족은 교종 세력을 많이 후원했어요. 그런데 무신 정권이 등장하면서 이제 기존의 이 문벌 귀족들과 결탁되어 있던 교종 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반면에 이제 반대로 선종을 후원하게 된 거죠. 조계종을 후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 초반에 규법사를 비롯한 이 조계종 스님들이 무신 정권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죠. 따라서 무신 정권은 문벌 귀족과 결탁된 교종 세력들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선종, 바로 조계종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심의 이러한 사상은 심성론과 관련해서 성리학을 수용하는 어떤 토대가 되었다. 자, 신앙 결사 운동. 보통 결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얘기하듯이 결사는 조직이죠, 조직.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구심점을 가지고 만든 어떤 조직체, 이게 결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 조직인 거죠. 왜 이러한 신앙 결사 운동이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냐? 바로 이제 선종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왕실과 귀족의 비호를 받던 불교계, 곧 교종들이죠. 이런 교종 세력들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교의 타락을 깨끗하게 정화하자는 일종의 정화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도 중세 사회에서는 이런 수도사들에 의한 어떤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는 이런 신앙 정화 운동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고려의 불교 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불교 세력 내에서 선종이 중심이 돼서 불교계의 타락을 정화하자는 운동, 그게 바로 신앙 결사 운동입니다. 크게 신앙 결사 조직은 두 개 세력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울 보조국사 진울이 만든 수선사가 있고요. 요새가 만든 백년사가 있습니다. 각각 조계종과 천태종이 중심인데,
조계종은 선종, 천태종은 교종입니다. 그죠? 예, 교종. 그러니까 진울의 수선사는 조계종의 선종 중심이고요. 그 다음 바로 요새는 천태종의 교종 중심이라는 게 좀 차이점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근거지는 송광사와 만덕사입니다. 만덕사. 자, 지지 세력이 좀 다른데요. 이 선종을 지지한 것은 대체로 최후 정권, 예, 아까 무신 정권이었죠. 무신 정권. 보다 개혁적인 승려들이 이제 지지를 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내용면에서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노동의 강조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직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을 어떤 신과 결부시킴으로써 봉양을 받죠. 예. 하지만 그것이 곧 타락을 가져온다고 보는 거예요. 진울의 경우에는. 따라서 스님들이 자기가 먹고 입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획득을 해야지만 백성들에 대한 수탈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을 강조합니다. 자, 요새의 경우에는 주로 지방 백성들의 어떤 지지를 좀 받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진정한 의미의 어떤 참여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종교를 믿고 신앙을 믿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다음 세상에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 위해서죠. 예를 들면 극락왕생하게 해달라. 기독교의 경우에는 천국에 가게 해달라. 이런 의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요새의 경우에는 진정한 참회를 강조하는 바로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백년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층민들의 교화에 힘을 썼고 여기에 이제 교화된 지방 백성들이 바로 이 백년결사를 지지하는 세력이었다. 이것이 수선사와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간섭기의 불교. 자, 원간섭기는 고려 사회에서 본다면 이제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제도가 붕괴되고 토지제도가 붕괴되고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진 사회죠. 또 친원 세력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이 하극상의 어떤 무신정권 이후의 하극상의 풍조에 따라서 신분을 상승할 수도 있고 또 대단히 어떤 상업이 발전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관련해서 불교가 심각할 쪽으로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원이 대규모의 농장을 소유하고 노비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원전이 면세전이다 보니까 아주 부유한 사찰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원전을 훗날 조선 태종 때, 이방원이 태종 때 국가가 몰수하기도 하죠. 또한 장생고, 불보라고 해서 빈민을 구제하고 어떤 불경을 간행하기 위해서 어떤 재단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고리대업으로 발전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 사원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어떤 조직으로서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중세 경제 시간에 고려 후기에는 사원 수공업이 발달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특히 사원에서는 뭐 종이도 만들어 팔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 팔지만 특히 술을 만들어 팔 정도로 대단히 세속화됐다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세속화의 양상 때문에 점차 성리학자인 신진 사대부들의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교의 타락을 개혁하고자 하는 스님 중에 고려 말에 보우 스님이 있습니다. 보우. 한국사에는 보우 스님이 2번 나옵니다. 지금이 한 번이고요. 예, 고려 말. 그 또 한 번이 언제냐면 조선 명종 때. 조선 명종 때 문정왕후가 불교를 장려하면서 궁궐로 불러들여서 일시적으로 불교 세력들이 궁중을 장악한 적이 있죠. 그때 대표적 스님이 이제 보우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보우 스님은 좀 성격이 좀 다르죠. 예, 개혁적인 성향의 스님입니다. 이 보우 스님의 이제 제자가 신돈이고요. 신돈이 공민왕 때 바로 권문세족과 맞서서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기도 했죠. 자, 보시면 충무광 때 보우는 임재종을 들여왔다라고 했는데 어떤 교재에 보면
당에 임재종을 들여왔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임재종이라는 것은 당나라 때 스님인 임재라는 사람이 남긴 어떤 유언을 바탕으로 생겨난 종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 임재종을 들여왔다 해도 사실 틀린 건 아니죠. 다만 당 시대에 만들어진 임재종이 우리나라 고려는 원나라를 통해서 이제 들여오게 된 거죠. 바로 보우라는 스님이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기존의 불교계 타락한 어떤 세속화된 불교와는 다른 새로운 불교의 어떤 주류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고요. 또 공민왕 때는 왕사가 되어서 불교계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했죠. 이 보우를 이어서 신돈이 공민왕 때 개혁을 주도했던 것이고요. 자, 이러한 불교의 폐단과 관련해서 온건파 성리학자와 강경파 성리학자, 이 둘은 불교에 대한 태도가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아마 그 전전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온건파 성리학자들은 불교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불교의 폐단, 불교가 가져다준 어떤 문제점의 개선만을 요구합니다. 단 강경파 성리학자들은 불교 자체의 모순,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정도전의 뭐였습니까? 바로 불시 잡변이었죠. 불시 잡변.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성리학자가 불교에 대한 비판을 했지만 그 내용은 좀 달랐다라는 것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대장경인데요. 고려는 기본적으로 인쇄술이 되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쇄술과 관련해서 대장경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또 대장경에 만든 목적은 바로 호국불교의 의미라고 얘기를 했죠. 자, 먼저 초조대장경을 왜 만들었느냐? 바로 거란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현종 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경이, 초조대장경이 대구 803 부인사에 보관이 돼 있었는데 바로 몽고군이 침략했을 때, 특히 몽고의 2차 침략 때 이 803 부인사가 불에 타면서 소실이 돼버렸죠. 자, 그 다음 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장. 원래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과 율과 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 율, 론, 요 세 가지를 담고 있는 게 대장경인데 이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요. 이 율이라고 하는 것은 각 종파의 어떤 교리,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각 종파를 대표한 어떤 스님들의 어떤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대장경. 그러나 의천이 조판한 이 대장경은 대장경이 아닙니다. 한때는 속장경이라고 됐지만 자,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경율론이라는 3장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대장경의 해석서인 바로 장소라는 것, 이 장소라는 걸 모아서 정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장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의천은 이 교장을 조판하기 위해서 교장 도감이라는 걸 설치하고 이곳에서 바로 교장을 간행합니다. 개경 흥왕사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것 또한 몽고 침략 때 소실돼서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부가 지금 일본 도다이사에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조대장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제조대장경, 몽고의 2차 침략 때 소실돼 버린 초조대장경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조대장경이라고 하죠. 강화로 천도한 이후에 이제 조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강화도에는 대장도감을, 그 다음에 진주에는 분사도감을 설치해 놓고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이제 조판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이제 역할이 분담됐다고 하는데요.
저 남해안 지역은 이제 몽고군이 미치지 않는 가장 최남단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대장경을 만들기 위한 목재를 바닷물에 담궜다가 그걸 건조하는 뭐 이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재를 다시 강화도로 운반해서 이제 대장경을 조판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8만 대장경, 제조 대장경은 합천 해인사, 그 중에서도 장경판전이라는 건물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 문화유산에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제조대장경 자체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이 제조대장경을 보관하는 건물, 바로 장경판전은 그 자체가, 건물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경은 기록문화유산이고요. 이 건물은, 이걸 보관하는 건물인 장경판전은 그냥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도교와 풍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제 좀 간단히 할게요. 도교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대에 전래됐다. 뭐 기록상으로는 고구려 말기에 도덕경이 이제 전해졌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을 보면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이미 그 이전에 뭐 최초의 난랑비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도덕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서 보인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도교가 삼국에 전래됐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교는 민간신앙과 어떤 신선술, 음양오행설, 불교, 도가 등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특히 고구려의 벽화인 뭐 사신도라든가 또는 백제의 금동 대향로라든가 뭐 이러한 곳에서 잘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럼 고려시대에는 이 도교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되는 것은 바로 팔관입니다. 전국 단위의 어떤 행사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것이 순수한 불교 행사가 아니라 도교와 민간신앙이 어떤 결합된 행사였다. 또 도교와 관련해서 하늘에 제천 행사를 치르는 초제라는 것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초제와 같은 제천 행사를 담당했던 도교 사원이 바로 복원궁입니다. 복원궁. 이거는 이제 뭐랑 좀 다르냐면 소격서와 구분하셔야 돼요. 소격서. 조선시대에는 도교와 관련해서 제천 행사인 초제를 담당했던 기관이 소격서죠. 예, 조광조 때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관청이 아니라 도교 담당 관청이 아니라 불교 사원처럼, 그러니까 사찰처럼 도교 사원으로 복원궁이라는 게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교단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교단은 조직이에요, 조직. 예.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의 동학, 1860년에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도 2대 교조인 최시영 때 포접제라는 교단이 성립되면서 빠르게 확산되거든요. 하지만 도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봉이 될 뿐 실제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곧 정치 어떤 화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풍수지리. 통일신라 말기에 도선이라는 사람이 체계화한 거죠. 그러니까 풍수지리는 이미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 인문적인 어떤 경험, 인문지리적 경험들이 축적돼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하나의 학문으로 체계화한 게 통일신라 말기의 도선이었습니다.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사실은 성립되는 과정에서도 크게 기여를 했었죠. 뭐 송악 길지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땅, 나쁜 땅, 땅의 기운을 따져서 좋은 땅에다 도읍도 짓고 마을도 만들고 그리고 집도 짓고 또 묘도 쓰고 그래야 인간이 복을 받는다. 뭐 이러한 사상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풍수지리는 어떤
상지학, 지리학과 어떤 도참 신앙과 좀 결부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리로 이제 지기세왕설, 예. 지덕이 성한 곳, 땅의 기운이 융성한 곳에 수도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통일신라 말에 송악길지설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고려 중기에 묘청의 서경길지설.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해야 된다. 서경 천도 오늘 버렸었죠. 또 고려 말에는 한양길지설이 있기도 해요. 물론 한양은 고려 중반까지는 경기도 양주를 의미하게 됐고 고려 말에는 지금의 한양, 바로 서울이죠. 서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바로 조선의 도읍인 한양길지설, 묘청의 서경길지설, 통일신라 말기의 송악길지설이 모두 이런 지기세왕설과 관련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고려 초에 태조 때 이미 개경에는 수십 개의 사찰이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비보사찰입니다. 그건 앞에 설명했으니까 이제 생략을 할게요. 바로 음양비보설에 따라서 땅의 기운이 부족한 곳에 사찰을 세워서 그걸 보완한다. 이게 이제 비보사찰이고 음양비보설입니다. 자,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불교와 이제 도교, 풍수지리설까지, 사상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과학과 기술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과 고려의 차이점은 고려는 기술 교육을 국자감이라는 국립교육기관에서 담당했고 그것에 이제 보조적으로 해당 관청에서도 교육을 했다는 것이고요. 다만 조선은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기술교육을 하지 않았다. 해당 관청에서만 교육을 했다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잡학교육, 잡학교육으로서 잡학기술학이죠. 기술학으로서 국자감의 기술학부를 놓고 율학, 서학, 산학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외국어 교육기관으로는 이제 통문관이 있죠. 조선시대는 이거를 사역원이라고 합니다. 사역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잡과에 응시해서 기술관이 되는 것이죠. 기술관이. 그래서 이제 중간 지배층인 중류 세력이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이러한 잡학과 관련된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중간 계층인 중류들이 대체로 집안 대대로 그 직역을 세습합니다. 향리는 향리를, 군반은 직업군인을 이런 식으로 기술관도 마찬가지예요. 기술관도 집안 대대로 가업으로서 그것을 직역을 세습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국가로부터 수조권을 받기도 하죠. 자, 천문학은 사천대라는 전문기관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고려 말에는 이걸 서운관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서운관. 나중에 조선시대는 이걸 관상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대부분 이러한 천문과 관련된 것은 고대 문화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제 씨를 뿌릴지, 언제 수확할지, 언제 비가 많이 오는지에 대해서 절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하늘을 관측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왕의 권위와 또 직결됩니다. 따라서 농경 그리고 왕실의 권위와 관련해서 천문학이 발전했는데 다만 고려시대는 우리의 독자적인 역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역법을 들여오죠. 한양을 기점으로 우리의 수도를 기점으로 어떤 천체를 관측하고 우리만의 역법을 만들게 되는 건 조선 세종대왕 때 바로 칠정산이라는 역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예요. 자, 고려시대는 아직 당나라의 선명력, 원나라의 수시력, 공민왕 때 명나라의 대통령 이렇게 외국의 역법을 들여와서 사용했습니다. 자, 지리학은 주로 원나라를 통해서 이제 원나라라는 나라가 이 몽고족이 대단히 이제 광활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징기스칸이 사망하고 4개의 한국으로 분열되고 이 중국 영역 내에서 이제 원나라는 이제 축소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원나라는 기본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가진 나라예요.
활발하게 서역인들과 이슬람인들과 교역을 했던 그런 나라죠. 따라서 서양과 이슬람의 발전된 의학과 역법과 같은 이런 과학기술 문화가 대단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과정에서 세계 지리와 관련된 어떤 지식들이, 정보들이 고려에 유입이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원나라에서 들어온 그런 세계 지리적인 어떤 지식이 공민왕 때 이제 세계 지도를 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공민왕 때 제작된 이 나흥유의 세계 지도가 결국 조선 초 15세기에 제작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현재 존재하는 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데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제작되는데 영향을 미친 지도이기도 합니다. 이 세계 지도는. 자, 이제 인쇄술을 보겠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인쇄술을 빼놓고 문화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대단히 인쇄술이 발달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목판 인쇄술, 활판 인쇄술, 금속활자. 물론 활판 인쇄술은 목판도 활판이 있을 수 있고 금속도 활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목판 인쇄술의 경우에는 나무를 한 글자 한 글자 파는 거죠. 그래서 한 종류의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기에 좀 적합합니다. 하지만 나무이다 보니까 썩을 수도 있고 관리가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이제 다를 수 있죠. 마모되기도 쉽습니다. 내구성이 약하죠. 내구성이. 하지만 이제 활판 인쇄술 같은 경우는 글자 한 글자를 이 밀랍으로 식판을 조합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문장을 새롭게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소량으로 인쇄하는데 좀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금속활자는 말 그대로 재질 자체가 금속이다 보니까 내구성도 좋고 한번 만들어 본 이제 대량 인쇄가 가능하죠. 또 기본적인 활판 인쇄의 방법으로 금속활자를 조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책을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금속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록상으로는 언제 처음으로 금속활자본을 찍어냈느냐?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에 따르면 1234년에 상정 고금 예문을 금속활자로 찍어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다만 현존하지 않죠.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청주 흥덕사에서 찍어낸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프랑스에 있어요.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략해서 외규장각을 약탈해 갔는데 그때 약 2만여 권의 장서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직지심체 요절이죠. 자, 그리고 아까 관악 진흙 차원에서 숙종 때 서적포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죠. 근데 이름이 좀 유사하지만 서적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서적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양왕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려 숙종 때 서적포와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자와 인쇄 담당 기관. 그러니까 주자는 그 활자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쇳물을 부어서 그 활자를 찍어내서 만들어내는 그 주자라고 하죠. 그 주자와 인쇄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제 서적원이다. 그리고 당연히 종이 만드는 기술, 재질술이 발달해야 인쇄술과 함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고요. 그리고 기록상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상정고금 예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는 직지심체 요절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학을 보시면 중앙에는 퇴의감이,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교에 의학 박사를 두고 이제 교육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의감이라는 게 있죠. 전의감. 자, 이것은 뭐 그냥 어떤 의미를 부여하신다기보다는 암기의 어떤
대상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자, 의료기관. 이건 아까 우리가 중세 사회를 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중세 할 때. 동서 대비 원. 예, 의료기관이죠. 의료기관. 해민국. 예, 의약기관입니다. 의약기관. 동서대비원은 개경에 두 개가 동쪽과 서쪽에 있어서 동서대비원인 거죠. 자, 이제 여기서 향약 구급방 요거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향약 구급방은 말 그대로 향약. 예. 자, 우리 땅에서 자라는 약재죠. 그죠? 삼국시대부터 중국과 교역을 할 때 주로 서적, 비단, 약재들을 주로 수입을 했는데 고려시대는 이제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바로 향약 구급방이고요.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향약 집성방이라는 게 있죠. 향약 집성방. 예, 목적은 같습니다. 저술 목적은 우리 약재에 관한 어떤 기록이죠. 하지만 가장 오래된 의서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술. 예, 배 만드는 기술이죠. 배 만드는 기술. 고려는 초기부터 송나라 무역을 했고요. 송나라 무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해상 무역을 통한 무역이 주다 보니까, 예, 바로 이런 대형 범선을 무역선으로 제작하기도 했고요. 또 지방에서 거친 세금, 그 곡식을 배로 운반하는 좋은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바로 세곡을 운반하기 위해서 대형 조운선을 또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몽고 간섭계, 원 간섭계, 우리가 몽고와 함께, 원나라와 함께 일본을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원정을 갔는데 그때 약 500척에 달하는 그 함선을 고려가 담당을 했었죠. 예. 그때 만들어진 전함이 누전선이에요. 누전선. 그래서 이 누전선은 그 이후에도 왜구를 격타하는데 많이 활용이 돼 왔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몽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갔을 때 하카다를 공격할 때 일본 화가가 그린 모습이에요. 이때 여몽연합군이 타고 있는 이 배 모습 보이시죠? 이 배가 바로 누전선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누전선에 이제 구멍을 내서 화포를 달아서 포를 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고려 말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것이 점차 발전을 해서 이제 조선 태종 때 거북선이라고 하는 설계가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그게 실전에 활용되는 건 바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처음으로 임진왜란 때 거북선이 활동하게 됩니다. 자, 화약. 어디서 들어왔죠? 화약은 원나라에서 화약 제조법이 들어왔고요. 실제로 고려에서 자체적으로 화약을 제조하게 되고 또 화포를 만들게 된 건 바로 이 최무선이라는 인물의 활약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최무선은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기 위해서 화통도감이라는 걸 설치하고 여기서 무려 약 수십 종에 달하는 새로운 신무기들을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려 말에 지나친 재정 낭비라는 이유만으로 그 신진 사대부 중에 한 명이었던 조준의 상소에 의해서 결국 이 화통도감은 이제 문을 닫게 되지만 어쨌든 최무선, 화통도감은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와 관련된 어떤 무기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과 관청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간척 사업. 고려는 개간 사업과 간척 사업을 대단히 활발하게 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간척 사업, 갯벌을 메꾸는 이 간척 사업은 강화천도 이후에 강화도가 섬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어떤 자구책으로서 강화도 인근의 갯벌을 매립하는 바로 간척 사업이 몽고 항쟁 기간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자, 이제 건축을 좀 보겠습니다. 건축. 자, 고려의 어떤 건축 예술의 특징은 귀족적,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는데 대부분 이제 불교 문화와 관련이 있죠. 자, 먼저
고려 전기에는 조선 전기도 마찬가지지만 나라가 처음 건국됐어요. 자, 나라가 처음 건국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 궁궐 져야죠. 궁궐 짓고 성을 쌓고 하는 관청과 같은 기본 건축물들이 다 필요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전기에는 이 교종이 이제 왕실의 후원을 받게 되고 또 귀족들에서 법상종이 이제 발달하면서 흥왕사라고 하는 예, 바로 화엄종의 본찰이었죠. 현화사, 예, 법상종의 본찰입니다. 각각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아서 이러한 사찰들이 만들어졌고 궁궐이었던 만월대가 만들어진 게 이제 전기의 특징입니다. 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건축물 중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고려 후기에 주심포 양식의 건축과 다포 양식의 건축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주심포와 다포의 차이는 뭐냐면 주심포와 다포는 이렇게 지붕이 있을 때 기둥이 있죠. 자, 기둥. 이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는데 이 지붕의 하중을 떠받치기 위해서 기둥 위에 포를 만들어요. 포.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포를 기둥 위에 하나씩 만드는 게 주심포고요. 다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포를 더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다포 양식의 경우에는 이 지붕의 크기가 건물에 비해서 좀 큰 편이에요. 좀 웅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붕의 하중이 무겁다 보니까 그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둥과 기둥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도 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심포와 다포로 나눠볼 수 있는데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로는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의 무량수전, 수덕사의 대웅전. 자, 이것이 대표적인 주심포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동에는 봉정사 극락전은 현재 존재하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지붕 양식은 맞배 양식인데요.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 지붕이 이렇게 된 경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맞배 지붕이고요. 그 다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징각 지붕이고요. 이 우징각과 이 맞배 지붕이 합쳐진, 그러니까 이 상층부는 우징각 지붕이고 그 옆에 이렇게 팔짝 지붕으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삼각형 밑에 다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팔짝 지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은 주심포이면서 맞배지붕이고요. 맞배지붕이고 부석사의 무량수전은 시험은 이게 좀 더 자주 나와요. 자, 참고로 얘기하면 부석사는 누가 지었죠? 예, 부석사는 통일신라 때 의상이 창건한 사찰이죠. 그런데 무량수전은 바로 고려 말 우왕 때 만들어진 목조 건물입니다. 목조 건물. 배을림 양식을 하고 있는데 배을림 양식은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을 때 앞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고요. 기둥을 만들 때도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기둥을 만들 때도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기둥을 만드는 게 바로 배을림 양식인데 서양에서는 또 엔타르시 양식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자연과의 조화미, 어떤 균형미, 또 안정감 이런 걸 주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지붕 양식은 봉정사 극락전이 맞배지붕이라면 얘는 팔짝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고요. 수덕사 대웅전은 맞배지붕 양식의 주심포 양식인 건 봉정사 극락전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벽화가 있다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릉 객사문. 요새 객자는 이제 손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청이 있고 관청 앞에 큰 문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그걸 이제 객사문 이렇게 부르죠. 이 객사문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 건물이 아니라 문이에요, 문. 예,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인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이다. 예, 가장 오래된 문이다. 그리고 맞배지붕 양식을 하고 있고
주심포 양식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4개의 공통점, 자, 4개의 공통점, 주심포다. 주심포. 그리고 이 중에서 팔짝 지붕을 하고 있는 건 부석사의 무량수전이다. 예, 요게 좀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다포 양식을 보겠습니다. 다포 양식은 아까 지붕이 보다 크고 웅장한 경우에 지붕의 하중을 떠받들기 위해서 포를 더 많이 만드는 그런 양식이죠. 서광사의 응징전이 가장 대표적인 다포 양식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찰 건물들은 이렇게 다포 양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주로 다포 양식을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 건물 양식이 들어오면서 좀 기존의 건물보다 지붕이 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다포 양식이 생겼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자, 이제 탑을 보겠습니다. 탑은 원래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것인데 실제로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탑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일단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탑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건 백제의 미륵사의 석탑이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통일신라에 오게 되면 3층 석탑이 주를 이루게 되죠. 어떤 균형과 안정과 조화미를 강조하는 3층 석탑. 주로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과 탑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형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예술적 가치가 높고 대단히 이 균형이나 비례미가 아주 정교합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이나 탑은 호족과 같은 귀족이나 호족들에서 개인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많다 보니까 좀 예술적 가치는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양한 양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고려의 특징은 안정감과 조형미가 좀 부족하다. 예. 그리고 좀 자유롭다. 이거는 불상도 마찬가지예요. 지방 호족들의 어떤 성향을 많이 반영하고 있죠. 또한 송나라와 원나라의 영향으로 다각 다층 탑을 제작하게 됐다는 게 특징이에요. 요게. 왜냐면 통일신라는 주로 사각이죠. 탑이 사각. 그리고 3층입니다. 그죠? 3층. 그런데 예를 들면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월정사의 8각 9층 석탑이 만들어진다거나 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다각 다층 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외국의 영향이다 이거죠. 자, 이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고려 전기에는 개성에 있는 불일사 5층 석탑처럼 고구려 양식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익산에 있는 미륵사 석탑과 유사하죠. 자, 백제 양식입니다. 자, 의령의 보천사 석탑, 3층이고 통일신라 시대에 주로 제작됐던 3층 석탑과 거의 흡사하죠. 이렇게 삼국의 양식을 계승한 이런 탑들이 제작이 된 게 보통 고려 전기입니다. 고려 전기. 그리고 송나라의 영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정사의 8각 9층 석탑, 다각 다층 석탑이죠. 또 원의 영향으로 경천사 10층 석탑. 자, 요거는 좀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천사의 10층 석탑은 원나라에서도 이 라마교, 원나라 귀족들이, 이 몽고 귀족들이 가장 신봉했던 종교가 라마교인데 이 티베트 쪽에서부터 이 전해진 불교입니다. 이 라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양식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조선 전기에 세조가 세운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것은 세조 때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원형이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탑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리고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지금 탑골공원,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선종 승려들의 묘탑으로서 승탑, 다른 말로 부도라고 하죠. 승탑이 제작되는데 승탑이 처음 제작되기 시작한 건 언제죠?
예, 신라 말기입니다. 신라 하대, 그죠? 선종이 발전하면서부터 고려시대 내내 조선시대까지도 이러한 승탑, 부도가 제작이 되는데요. 특징은 일단 신라 후기의 승탑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를 일단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모양 면에서는 좀 다양해요. 모양 면은 다양한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석등처럼 생긴 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실력사의 보조 존재 석승탑 같은 경우는 마치 종을 엎어놓은 것 같죠? 종 하나를 엎어놓은 것 같고요. 정토사의 우리가 실상탑이라고 하는 이 탑을 보면 안에 아주 둥근 이 원형탑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지광국사 현묘탑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탑의 양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모양을 갖고 있지만 일반 탑보단 규모가 좀 작고 그리고 어떤 원당형을 주로 갖고 있는 것이 승탑, 부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불상을 보시면 일단 고려의 불상은 뭐 석불도 많고, 석불도 많고, 그다음에 금동불도 많고, 그리고 철로 만든 불도 많아요. 철불. 근데 이러한 철불이라는 거 사실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바로 신라 말기부터 비로자나불이라고 해서 철불, 대형 철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바로 통일신라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철불은. 하지만 아까 탑과 마찬가지로 어떤 비례가 불균형하다는 것, 하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곧 자유분방하다라는 것이 바로 고려의 어떤 문화의 전반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형 철불, 석불, 대형 철불. 좀 규모는 좀 크죠? 자, 대형 석불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봤었죠? 바로 이겁니다. 예. 논산 관촉사의 석조 미륵부살. 대단히 자유분방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광주에 있는 충국리 철로 만든 철불.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 하대에 제작되기 시작했던 대형 어떤 철불의 어떤 계승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자유분방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부석사에는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을 보겠습니다.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이 소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각을 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한 돌 깎거나 뭐 나무를 깎거나 아니면 금속물을 녹여서 주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손쉽게 손으로 막 주물러서 그 모양을 잡을 수 있는 게 보통 진흙 같은 것이죠. 진흙. 이렇게 아주 묽은 것을 가지고 이 몸체를 만들고, 예, 기본적인 어떤 형체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힌 거죠. 예, 그게 바로 이렇게 진흙과 같은 걸로 만든 게 소조라는 방식이고 아미타 열의 좌상을 금을 입힌 거죠. 소조를 통해서. 자, 이게 원형을 진흙으로 만들고 겉에 금칠을 한 소조라는 것.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석사의 소조 아미타. 왜냐하면 실제로 가서 보면 번쩍번쩍하는 금빛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그 안에는 그 재질이, 예, 그 원재료는 진흙이다. 예,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공예는 좀 간단히 할게요. 자, 주로 이제 공예품이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면 고려는 귀족들의 어떤 사치품으로서 공예가 대단히 좀 화려하게 값비싼 재료로 막 만들어지기도 해요. 또 불교 용품인 불구가 좀 많이 제작되기도 하죠. 하지만 조선시대의 공예는요,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비싼 재료가 아니라 좀 실용성을 띠게 되면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들, 그러니까 종이, 나무, 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어떤 문갑, 장로 또는 어떤 선비들의 어떤 기본적인 벼루 뭐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데 주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실용적이고 소박하고 고려는 귀족적이고 좀 화려하고 좀 사치스럽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도자기. 예, 고려하면은 사실 도자기를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고려의 도자기. 토기와 다르죠. 신석기 시대부터 제작된 토기는
진흙을 불에 구워서 만든 것이고 이제 거기에 유약을 발라서 초벌을 하고 다시 유약 발라서 재벌구이해서 겉이 매끄럽고 좀 반짝이게 만든 게 이제 도자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 고려의 청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11세기 후반에 처음 등장합니다. 11세기 후반의 청자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감청자가 아니라 아주 순수한 비취색을 띠고 있는 순수청자입니다. 예, 순수청자. 그러니까 순수한 청자에다가 홈을 파서 백토를 입히고 다시 유약을 발라서 구워내면 문양이 들어가 있는 상감청자인데, 그런 상감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청자는 11세기 후반에 등장합니다. 상감청자는 주로 이제 무신정권 전후로 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고려만의 독자적인 어떤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화려한 백토를 가지고 문양을 새겨놓은 그러한 청자 기법이죠. 상감청자. 하지만 이러한 청자, 도자기 문화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시기에, 원간섭기에는 잠깐 쇠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건국 초, 고려 말 조선 건국 초인 15세기에는 분청사기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순수 청자, 그리고 상감 청자, 분청사기, 그리고 백자, 그리고 청화백자가 있는데, 순수청자는 11세기 후반, 상감청자는 주로 12세기부터 13세기인 무신정권을 전후로 해서 시작돼서 발전을 했다. 그리고 잠시 원간섭기에 쇠퇴했다가 분청사기가 조선 초 15세기에 발달하게 됐고요. 백자는 주로 조선의 이제 사대부들, 선비들의 어떤 그 순수한 어떤 선비 정신을 좀 표상한다라고 해서 16세기에 주로 제작이 됩니다. 청화백자 같은 경우는 이제 17세기 후반부터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발트 광산이 개발되면서 이제 푸른색 안료죠, 코발토가. 이 코발트를 활용한 이 백자에다가 푸른색 안료를 써서 만든 바로 청화백자는 조선 후기에 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청동 은입사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얼핏 보면 도자기처럼 생겼고, 얼핏 보면 이게 청자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기본 재료는 청동이고, 다만 상감 기법을 이용해서 이 청동으로 만든 병에다가 홈을 파서 거기다 은을 입힌 거죠. 상감 기법으로 은을 입힌 것이 바로 이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청동 은입사병. 도자기 아니고요. 상감청자 아닙니다. 다만 상감 기법을 적용했다라는 것은 중요하겠죠. 자, 다음 나전칠기. 이거는 제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간해수공업이 발달하죠. 간해수공업이 발달한 것은 그 지역의 특산물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전칠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개 껍데기 같은 게 필요하니까 저 남해안 지방, 지금의 통영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좀 발달하게 되고요. 대나무가 유명한 데가 담양이니까 담양은 죽쇠공품이 발달하고요. 남원의 목기, 강화도의 화문서,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지역 토산품들인데, 이런 지역 토산품들은 그 지역에 주로 생산되는 특산 원료와 관련이 있다는 것. 그래서 고려 시대는 이런 나전칠기가 특산품으로 외국에 수출되는 주된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자, 범종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문학 볼까요? 먼저 향가를 보시면 광종 때 균여가 아까 규법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던 그런 스님이었죠. 보현 10원과 11수가 전해지고요. 여기에 삼궁유사에 14수가 전해져서 총 현재 25수가 전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려 전기는 한문학의 발달해요. 왜? 제술과를 더 중시 여겼죠. 그래서 사장학에 따라서
결국 한문학이 좀 발달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지 중국의 문학을 따라가고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고려 전기에는 대체로 좀 자주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어떤 문학의 발전을 이루어냈다. 자, 중기. 뭐가 떠오릅니까? 문벌 귀족이 떠오르죠? 보수적이고 사대적입니다. 따라서 자주성은 당연히 퇴조하겠죠. 따라서 당나라와 송나라, 중국의 문학을 모방하려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해집니다. 전기와 중기는 계속해서 그 차이가 자주적이고 사대적이고, 주체적이고 사대적이고, 이것이 가장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려 후기의 문학은 좀 다양해요. 고려 후기의 문학은 좀 다양한데, 뭐 예를 들어서 경기체가, 경기체가 이제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이제 발전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조선으로 가게 되면 뭐 관동별곡이라든가 뭐 정철의 뭐 삼위인곡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폐가문학, 시가문학, 가전체문학, 장가 있는데 전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폐가문학. 폐가문학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무신정권기, 무신정권기 이후에 이제 발달한 문학이고요. 어떤 민족의식과 관련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민간에서 떠도는 어떤 구전 설화나 신화에 대한 어떤 학자들의 관심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뭐 파한집이라든가 배구소리 여공패설처럼 어떤 구전되는 이야기들을 수필의 형식으로 기록한 폐가문학이 무신정변 이후부터 좀 발전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장가입니다. 장가. 평민들이 부르는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대중가요에 해당되는 거죠. 뭐 살얼이랐다, 뭐 청산의 살얼이랐다 이런 청산별곡이나 가시리 있다는 뭐 가시리, 뭐 쌍화점,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장가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고려 후기는 다양한 문학이 좀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한시는 이 중에서 이규보를 좀 강조하겠습니다. 이규보는 무신정권 때 사람이죠. 이규보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자, 동명왕편, 그죠? 고구려 계승의식 그리고 동국 이상국집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동명왕편이 서사시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한시에 구분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자 도토리 노래라는 게 있어요. 도토리. 자 이른 새벽에 장딱 울음소리에 단잠을 깨워서 촛늙은이 도시락을 싼다. 쭉 읽다 보시면 이 내용이 주린 창자는 소리쳐 운다 막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고려 후기에 윤여원이라는 사람, 작가인 윤여형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고통받고 시름받고 있는 어떤 백성들의 애환을 노래한 것이 바로 도토리 노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 출처는 동문선이네요. 자, 동문선은 16세기 조선 성종 때 서거정이 편찬한 우리나라의 시문지를 모아놓은 대단히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시문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문선. 자, 이제 서화와 음악. 좀 내용이 좀 많네요.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서예는. 고려 전기에는 왕이체와 구양수체, 고려 후기에는 조맹부의 송설체가 유행했는데 송설체 체크하겠습니다. 고려 전기에 글을 아주 잘 썼던 인물은 유신, 탄현, 최후가 있었고요. 여기에 신라시대의 김생을 포함시켜서 신품사연이라고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맹부라는 사람은 충선왕이 원나라에 설치한 만권당에 고려의 학자들이 건너가서 교류했던 그 원나라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조맹부의 송설체가 이 충선왕 때 이 암이 아주 잘 썼다고 그러고요. 조선 초의 안평대군도 이 조맹부의 송설체에 아주 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회화를 보겠습니다. 자, 고려 전기에는 유명한 작품 하나밖에 없어요. 일영의 예성강도가 이제 대표작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다 이제 고려 후기 작품인들인데요. 자, 불화. 자, 이러한 불화는 주로 물론 사원에도 이런 불화가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귀족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어떤 구보적인 어떤 믿음에 의해서 자신이 뭐 극락왕성하게 해달라 이런 염원에 따라서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소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허의 양류 관음도가 일단 가장 대표적이고요. 대체로 일본, 지금 일본에 이제 건너가 있죠. 아직 반환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반환 운동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고려시대의 이제 벽화, 부석사의 조사당 벽화, 사천왕상이나 보살상, 그냥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자, 고려의 회화 중에 제가 유일하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천산대렵도입니다. 공민왕의 천산대렵도. 보시면 좀 희미하긴 하지만 말 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사냥을 하고 있죠. 근데 머리가 변발하고 있습니다. 변발을. 자, 바로 공민왕이 중국 북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린 작품. 고려 후기의 작품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음악. 자, 음악은 개념만 익히시면 돼요. 향악, 당악, 아악. 자, 향악은 소각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음악입니다. 우리 음악. 자, 우리 음악. 신라 시대부터 쭉 내려온 우리 음악, 향악 또는 소각이라고 하고요. 당악은 말 그대로 당나라 음악입니다. 당나라 음악. 자, 여기서 저는 아악을 강조하겠습니다. 아악. 송나라의 음악을 아악이라고 하는데 이 아악이 고려에 들어오면서 궁중 음악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궁중에서 어떤 의례를 행할 때 연주되는 음악은 다 아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궁중 제례 음악으로 대단히 발달했고요. 특히 조선의 문묘 제례악으로서 이 아악이 지금까지 아주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가면극으로 산대놀이, 탈놀이죠. 탈 쓰고 하는 산대놀이 또는 처용무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세 문화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졌어요. 그죠? 중세 문화를 마무리를 졌는데, 자, 1편이 끝났네요. 어이구, 제가 왜 이걸 넘기고 있죠? 자, 우리 이 교재가 크게 3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1편, 2편, 3편으로 되어 있는데, 중세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까지가 1편이 끝난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편, 그러니까 조선 건국부터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사회까지, 그러니까 2편입니다. 그리고 조선 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흥선대원군 있죠. 흥선대원군부터 개화기를 거쳐서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현대사회까지가 이제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물론 촬영을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이 전자칠판을 우리가 이제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1편을 촬영하는 내내 좀 미숙한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죠? 앞으로 촬영을 계속 거듭하면서 좀 익숙해지겠죠. 그죠?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